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CC에서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패러다임 대전환 때도 얘기 드렸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 공부론, 공동부유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처럼 많이 언급은 되는데 사실 어떤 개념이 좀 애매한, 그리고 왜곡과 오해도 많은 개념 같거든요. 공부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론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제 개념이지만, 네. 뭐 중국 투자하는 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상식이자 지식이고, 네. 또 이게 그 계좌의 수익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약간 이 공부론에 대해서 약간 공산주의 같은 그 포비아가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포비아가 아니라 이제 유포라가 생기는 거고, 네. 이러면 이제 공포가 생기죠. 그래서 네. 뭐든지 뭐 조금 깊이 잘 알면 잘 이용을 하면 되죠. 네. 이제 공부론을 업어치게 하는 방법, 이제 네.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 공보론이란 단어, 그러니까 공동부유론 단어가 사실 그 언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저희 CEC에서 소장님께서 거의 처음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요즘은 다 쓰는 단어지만 그렇게 한번 자아자찬 해봅니다. 예. 그거는 1949년부터 쓰던 얘기는 중국.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공부론의 베이스가 되는 중국은 왜 공부론을 얘기해야 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구.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배 고픈 거, 다 같이 배고프면 참을 수 있지만, 네. 이게 배 아픈 거 못 참는 거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명언입니다.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국의 번뇌다. 보시면 제가 지도 갖다 놨습니다만, 사람이 진짜 저렇게 많을까 그러지만, 네. 이제 춘절이나 뭐 이럴 때 국경절에 북경역이 올라가 가지고요. 네. 거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보면요. 정말로 이게 바닷물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상상이 저기서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이렇게 죽고 갈까? 아니면 그냥 밟고 갈까? 그럴 정도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고민이 뭐냐 놓고 보면 중국이 원래 이렇게 인구 많았냐 그러지만 이게 225년 그 1620년에는요 인구 1억 겨우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구가 이 5억까지 가는데 네. 225년 걸렸어요. 그러다가 5억에서 10억 가는데 이제 32년 걸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4억에서 10억 가는데 147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래서 지금 10억에서 14억 가는데 불과 40년 그 정도 걸렸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인구 폭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부부들의 이 밤에 섹스 라이프까지도 국가가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한 명만 낳아라. 산하 제한.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해서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폭발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했고, 그래서 78년 이후에 그 산하 제한을 실시해서 한 4억 명 정도 인구 증가를 막았다고 해요. 네. 막아서 이 정도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인구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의 퍼캡ita 인컴을 놓고 보면 1850년 이전에는 중국이 유럽보다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명나라, 뭐 청나라 이때는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아편전쟁 이후에 1850년 이후에 이제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확 이제 뒤지는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인구 고민이 있는데요. 중국의 인구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지금 이제 있는데 출생률이 한 8.5, 그 다음에 사망률이 7.07에서 이제 자연 증가율이 1.45%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뭐 자연 증가율이 7%에서 1%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이 죽는 사람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가 아니라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이게 자연증가율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중국의 신생아 수가 1986년 이때에 이게 지금 1,800만 명 정도 이제 이게 태어나요. 근데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1,200만 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망자 수가 이게 지금 한 998만 명, 한 1,000만 명 정도.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순증가가 20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97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예요. 이게 사실 이게 절대 수치보다도 이게 어떤 속도가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둘 다가 지금 무섭죠. 네. 절대 속도도 이게 절대 숫자도 확 낮아진 거고. 그렇죠. 이게 늘어날 때 1,800만씩 늘어나던 게 지금 200만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속도 플러스 절대 숫자 다가 이제 돼서 인구 비상이 이제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거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소득이 얼마나 좋아졌냐는 뭐 절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엔겔 계수로 보면 이제 답이 있는데, 이 먹는 것의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를 보면 70%까지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중국이. 네. 이게 바로 1978년 개혁 개방하기 전에 돈 번 것의 70%를 먹는 데 써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2020년, 2018년, 19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 대폭발은 이제 엔겔 계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렇다는 경제학적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2018, 19, 20년에 그 단계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는 농사 지어서 이제 소득을 높이려고 자녀를 많이 낳는 시대는 가버렸고, 오히려 이제 돈을 쓰기 위한 시대로 이제 왔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녀 출산은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농촌의 엔게이지도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습니다. 예, 농촌 사실 이게 좀 격차 클 줄 알았는데 거의 30대.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죠. 뭐 이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10,000원짜리 점심이라고 하면 시골로 가면은 6,000원, 7,000원 해도 뭐 충분히 먹는단 말이에요. 물가가 싸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네. 이제 도시에 비해서 한 50% 낮다고 하더라도 네. 엔겔 계수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도시인이 도시화율이 64% 돼요. 그래서 네. 9억 명이 도시에 살고 이제 5억 명이 시골에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도시화율하고 엔겔 계수가 사실은 같이 가요. 도시화가 되면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엔겔 계수 전체적으로는 이게 쭉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이것은 이제 도시화하고 관련이 있지만 아직도 시골에서 이제 이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공동 부유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먹는 것하고 차별하면 이제 어수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기를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렇게 보면 지금 1인당 고기 소비량을 보면 도시하고 농촌이요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네. 비슷한 수준으로 갔고. 많이 먹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청 많이 먹죠? 예. 대신 이제 돼지고기를 중국이 많이 먹으니까 돼지고기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이제 뭐 닭고기니 뭐 이런 가금류 고기는 이제 농촌이 월등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은 이제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그 하이 퀄리티의 고기에 대한 수요가 도시든 농촌이든 크게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르게 보면은 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는 그 뭐 북한이 얘기하는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하는 이 고깃국을 먹겠다고 하는 고기가 진리죠, 이게. 네. 이게 놓고 보면 욕구가 이게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맞추면은 고깃국 못 주면은 이제 살 불만이 정권도 쌓이고. 엎어버리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78년 이후에 중국이 뭐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또 시진핑 주석이 2020년에 뭐 절대 빈곤을 없앴다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빈곤은 없어졌지만 상대 빈곤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격차를 놓고 보면 1978년에 이게 2.6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이 이제 도시가 시골보다 2.6배 잘 살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에 여전히 이게 2.6이에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상대 빈곤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월급이 오른 건 맞고 소득이 는 건 맞지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포니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뭐 벤츠 580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배고픈 게 아니라 배 아픈 상황이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을 뭐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하고 같은 소득 격차, 이거 이제 수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부유론을 이제 꺼낸 진짜 이유고요. 그래서 중국이 뭐 1978년에 1949년에 나라 세워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공부론을 실천하려고 뭐 대학신 운동도 하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78년에 등소평이 이제 그 유명한 고양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돼. 그래서 지 잘 잡는 고양이가 애국자야.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먼저 지 잡아라. 그게 이제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이제 농부사청 같은 이제 오너들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를 건설했을 당시는 공동부유론이 당연하게 핵심 그렇죠. 사상으로 갔었는데 그게 전환되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선부론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현재인 거고 문제가 생긴 거죠, 선부론에. 여기서 변화가 있는 게 현 시점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부론의 후유증이 뭐냐 그러면 네. 2019년에 중국의 상위 1%의 소득이 네. 하위 50% 전체 소득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해결할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재산, 상위 1%의 재산이 30% 되는데 비중이 하위 50%의 재산은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산을 보면, 웰스를 보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이게 5배가 차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배 아파서 이제 미칠 지경이 되는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배 아픈 사람을 달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1%가 50%의 소득을 장악하는 이 사람들의 부를 좀 뺏어서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당장 해야 될 일이죠. 네. 50%를 올리는 건 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바로 알리바바, 탄센트 뭐 이런 이제 오너나 기업들이 뭐 이게 몇 조를 출연을 했어. 네. 기부를 했다는 것이 바로 상위 1%가 하위 50% 전체 소득보다 더 많이 가진 이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그 선진국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러면 그때 선택하는 선택지는 복지국가의 실현이잖아요. 근데 복지국가와 공동부유로는 뭐 어떻게 다른가요? 뭐 결국 같은 거죠. 같이 잘 네. 먹고 잘 사는 건데. 근데 너무 복지국가는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 공동부유는 굉장히 안 좋게 이미지가 잡혀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서방은 네. 원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개인들의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있어. 네. 기회의 균등만 있다면 네. 소득의 불평등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감내할 만해 이러는데 네. 지금 첫 번째 전제가 모두가 같이 스타트 라인이 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는 것이 그렇지 전제가 깔린 않습니까? 거죠. 예. 근데 이거가 순간에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먼저 부자 돼도 좋아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그 부자가 얼마나 되냐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포브스 부자 랭킹을 한번 보면요. 상위 100등까지의 이 부자, 포브스 랭킹에 거기에 중국 부자가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글로벌 부자 순위의 18등인 쫑샨샨, 우리가 뭐 몇 번 분석을 한 적이 있지만 농부산천 회장이에요. 네. 물 팔아서 물 팔아서 한번 봉이 김선다. 예. 중국 최고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네. 중국보다도 한 3배 정도 잘 산다고 하는 인당소득이 우리는 상위 20대 부자가 100대 부자, 글로벌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최고 부자가 글로벌 랭킹에 156등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등 하는 사람이 글로벌 랭킹에 1627등이에요. 중국은 100등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중국이 평등국가일 수 있냐, 공산주의 국가 맞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탑 10을 보더라도 이것이 중국의 부자 상위 탑 10은 글로벌 부자 랭킹 69등 정도예요.
우리는 상위 탑10이 877등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이제 갭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놓고 보면 그 탑10의 이 상위 20명의 부자들의 재산이 중국이 우리나라 상위 이제 22 부자들의 5배 정도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부자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5배나 돈이 많다. 네. 이거 진짜 메이크 센스 하냐. 이론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젊어요. 그래서 우리도 평균 나이가 이제 56세고 중국도 20대 부자들의 평균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55세 전에 돈 벌어야지 그 후에는 돈 못 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선불원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정도로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2021년에 그 포브스가 글로벌 억만장자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G2가 중국이 억만장자 숫자에도 G2예요. 미국이 724명인데 중국이 626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 공산주의 n분의 1로 나눠먹는 나라에서 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냐.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이제 선불원의 결과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부자인 바로 이 종산상 같은 이 양반이 전 세계 부자 랭킹 18등에 간 것, 이게 이제 빈부격차 너무 과하다고 본 거고. 상징이네, 상징.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중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유도해야 되겠다는 동인이 된 거죠. 어떻게 한국보다도 부자가 돈이 더 많냐. 그럴 수 이게 있어요. 세금으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우리하고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중국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상속세잖아요. 네. 뭐 상장 회사들이 상속하면은 그쵸. 거의 뭐 5, 60%를 세금으로 내서 경영권을 유지를 못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은 원래 이게 공유제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상속세 네. 이게 이제 없었던 거죠.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겠지만 그 중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상속세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지금은 있지만 네. 부동산세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 집도 국가 거기였기 때문에 뭐 관사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세, 예를 들면 상속세,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성상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특히 그렇죠. 기업의 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조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방에 보기엔 되게 과격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처럼 중국의 기업인의 띠는 뭐라고요? 겟. 그렇습니다. 옆으로 가는 겟. 한번 네. 물에 들어가면 네. 빨개지면 다시 못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중국의 10대 부자들의 재산 순위하고 우리 10대 부자들의 순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중국이 크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불평등도를 이제 지니 계수로 보는데 지니 계수가 2015년에 이제 뭐 쭉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 계수가 올라가면서 저축률도 같이 떨어져요. 소득 네.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산층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니 계수 자체도 보면은 이제 0.5를 넘어가면 전쟁이 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0.4하고 0.5 사이에서 위기선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출생 인구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걸리는 문제는 중국의 이제 15세부터 64세,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 인구가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에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74.5%였던 것이 이게 68.6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할 사람들의 줄어든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위기로 이제 다가서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제 문제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1억 9천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 역시 이게 이제 그 소득의 분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를 보면 이게 뭐 미국이 72년, 영국이 45년, 뭐 호주가 70년 이러는데
이제 중국이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심한 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당연히 더 심하죠. 근데 네. 우리는 뭐 그 중국이 이 부자 되기 전에 늙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네. 보다 더 빨리 이미 오는데도 우리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 못하지만 되게 심각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심각하니까 이제 저 나라 얘기에 대해서 또 좀 문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심각한데 그건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65세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 노동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이 분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가 자기네가 이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고 애들을 부양해야 되는 비중이 확 커지는 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MZ 세대들이 이제 전체 중국으로 보면 이제 80년에서 94년에서 95년 이후 출생자들 에코붐 세대, 인터넷 세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4%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가진 게 뭐 없죠. 근데 지금 빈부격차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서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뭐 겉으로는 고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구 데모그래피 측면을 따져보면 이것은 이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미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의 갭은 40년 동안 줄어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배 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서 상대를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당국의 인지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이 출생자 수의 대폭적인 감소,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왜 이제 이렇게 줄어드냐를 봤더니만 교육비가 많이 들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 네. 그럼 이거부터 먼저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부터 때려잡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부동산을 때려잡으니까 그 돈들이 증시로 몰리는 이제 그런 기현상도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공동부유론을 14차 5개년 기간 중에서 아마 가장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인구를 추정을 해보면 2025년까지 그리고 2035년까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간이 이제 그 2025년이 돼요. 그래서 지금 1억 9천만 명인데 그 지금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태어난 숫자가 2,500만에서 3천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뒤면 다시 또 1억 명에서 1억 3, 4천 명의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추가가 되면 이제 2억 9천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고령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다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 분배 개혁이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 시스템 또 사회 구조를 이거를 손봐야 될 필요성이 확대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데모그래피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고령 인구의 대거 등장 그리고 젊은 인구들의 감소.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인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배 구조, 이 소득 구조, 산업 구조를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중국 내 위기감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최근에 액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제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서두르면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의미는 다르게 보면 그만큼 이제 위기감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관건은 하여간 앞으로 5년 사이가 중국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2025년에 이 인구의 어떻게 보면 감소도 있고 65세 인구가 다시 1억 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이에 그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이제 공부론을 좀 먼저 인구 측면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많은 중국의 공동부유론, 공부론에 대해서 인구 구조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그거보다도 현재 중국 인구 구조학적 차원에서 어쩌면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중국의 공동부유론, 공부론이라고 하는 이 공동부유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공부론이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투자 못한다, 망한다 생각하는데 공부론이 돈이 된다라고 볼 수 또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론을 알리바바, 탄센트, 신동방의 주가 하락으로만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동 부유가 아니라 공동 빈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네. 주식 시장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론이 뭐를 만들었냐 그러면 기술주로 자금 유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소재 같은 회사들의 이게 주가 폭등은 공부론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문제도 단속을 했지만 세 자녀를 이제 낳는데 에러가 되는 사교육하고 부동산을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헝따그룹 부도 문제가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가 보니까 부동산에 갔던 자금이 은행으로 안 돌아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 38일 연속으로 7월 달 이후로 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시로 자금이 유동성이 유입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로 보면 중국이 지금 공동부유 중에서 네 번째 조항이 탄소 중립이 들어갑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규제를 하면서 석탄하고 철강을 규제하면서 이게 또 증시로 돈을 몰아넣는 이제 효과를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철강이나 석탄이나 화학 관련되는 주들이 최근에 매기가 확 몰리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대 최근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는데, 이게 바로 보면 공부론에서 그 제재하거나 육성하려고 했던 산업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이건 악재였지만 그것 말고 이 세 가지가 증시를 오히려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공동부유론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 네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디디추싱, 반독점, 알리바바, 출산율에 부담 주는 교육, 부동산, 부채 의존도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요게 규제를 하고, 반대로 이제 육성하는 산업도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문제는 육성하는 산업도 당연히 가지만 규제를 한 요 산업의 반대 효과로, 풍선 효과로 증시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이것이 K자 증시를 만든 영향.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자재주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바로 저탄소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1차 에너지 세계 1등, 석유 소비 2등, 전력 소비 1등, 그거 종합 1등이죠, 에너지 소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CO2 발생량이 커지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58%가 석탄이에요. 네. 석유는 18%밖에 안 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원자력, 수력, 뭐 크레너지 그렇게 떠들지만 15%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이 태양광 풍력 발전에 세계 1등을 한다고 하는데도 네. 비중은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이 신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발전을 뭐 원자력 안 하고서 이게 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는 이제 이 차트가 바로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지금 8월 달에 보면 중국의 PPI가 9%를 넘어가요. 엄청난 수치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13년 만에 최고치가 난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CPI도 급등을 해야 되는데 CPI는 1%밖에 안 돼요. 생산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죠. 뭐 1%, 네. 1%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CPI 구조를 한번 우리가 따져본 적이 있죠. 네.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지금 미국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앉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이유는 CPI 구성 요소가 미국은 주택이 42%예요. 집값 지금 미국이 무지 올랐죠. 네. 이거 그대로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 물가를 대지가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게 29%로 가장 높아요. 주택은 22%밖에 집값 올라도 이것이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 돼지값이 올라가면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고. 나머지는 비슷하네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뭐 비슷합니다. 주택이랑 음식료만 크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를 완전히 다르는데 지금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금 빨간색이 생산 자료, 그러니까 공산품이고 생활 자료. 이걸로 보면 생활 자료는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데 네.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폭등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많이 갔냐 보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광산 채굴업 이게 폭증을 했어요. 네. 광산 채굴업이라는 것이 바로 석탄 얘기합니다. 네. 석탄 깨가지고 발전하고 이제 연료로 떼는 건데 그리고 일부 이제 수입 원재료가 올라갔는데 수입 원재료는 석탄 광산업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자재주 폭등 이게 광산주의 폭등은 저탄소 정책이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 이 전체 이 발전을 보면 71%가 화력인데 이 화력 발전의 대부분이 석탄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석탄을 얼마를 캐냐가 이게 전력에 무지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원가를 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석탄이 많다 보니까 석탄 발전 원가가 가장 낮아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석탄이 CO2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저탄소 정책을 했는데 뭐 1957년부터 석탄의 사용량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게 57%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전체적인 트렌드는 줄지만 비중은 줄지만 이게 여전히 메이저다. 아,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중국이 CO2 발생량을 줄이려고 두 가지 슈앙지엔 두 가지 마이너스 정책을 지는 하나가 석탄 많이 캐지 마라. 석탄 채광량을 줄여버린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CO2 많이 나는 게 철강 회사예요. 철강 그 석탄 떼가지고 쇠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 캐파 감산하고 석탄 캐파 감산을 해버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력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서남 쪽이 주로 이제 그 전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광산이 많고 석탄 광산이 화력 발전이 많고 또 그 남쪽에는 이 수력 발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동부 지방은 이번에 홍수였지만 서부 지방은 이번 여름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력 발전이 확 줄어버렸고 이 석탄을 못 캐게 하니까 화력 발전소가 이게 가동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해진 거죠. 네. 그리고 철강은 이건 생산량을 줄이라고 해서 캐파를 줄였고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급등해버린 그러니까 석탄 가격도 같이 뛴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되게 되니까 화학 제품, 화공 제품이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학주하고 철강주하고 석탄주가 급등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석탄한테 있어요. 그게 이번 이제 어떻게 근데 그 석탄은 왜 이렇게 줄였냐 그러면 그 이면에는 공동 부유로 해서 억제하는 네 번째 산업인 저탄소 정책을 2035년까지 탄소 제로 예를 들면 이제 탄소 중립 2060년에 탄소 제로 네. 요 정책을 하겠다고 금년부터 정책을 세게 들어갔던 거죠. 그게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탄소랑 무탄소랑 완전 개념이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탄소는 이게 줄여나가는 건데 탄소 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극단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그 PPI 폭등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 증시에 뭐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다. 뭐 조지 소로스는 중국 투자하면 망한다. 손정희도 투자 안 해. 캐시우드도 안 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개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중국에 투자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그 중국에서 7월 달 이후에 디디 추징 사태 이후에 외국인 돈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돈이 들어와요. 지수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엉터리란 얘기죠.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 소로스는 그 홍콩에 그 환투기했다가 중국 정부한테 혼나고 돈 다 털리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락하고 2등하는 뱅가드가 중국에다가 자산 운용사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똑똑하고 세냐, 아니면 블랙락이나 이게 뱅가드가 세냐, 그거 물어보나만 하죠. 그리고 이미 10억 불짜리 펀드를 발매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더 발행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럼 외국인이 떠나고 이런다는 그 시장에서 뱅가드나 예를 들면 블랙락은 바본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3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JP 모간이 100% 자기 지분의 증권회사를 중국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럼 외국인이 다 떠나는데 외국인이 그냥 증권사를 만든다? 주 고객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 본 바람에 그거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를 중국 본토에 투자를 안 한다 하는 걸로 이거를 확대해서 그래버린 거죠. 이게 분리해서 봐야 정확히 보이는. 완전히.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 자금 유입 7, 8, 9월에 계속 늘고 있고 9월 달에는 아직 이게 10일까지 데이터인데 이게 8월 달 전체보다 더 커요.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고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맛을 보면 지금 점선이 아리바바고 플랫폼 기업이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그 알리바바 제재를 했던 이 시점부터 보면 알리바바는 40% 빠진 반면에 네. 반도체나 배터리는 1.9배에서 2.3배가 올라갔어요.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간 거죠. 2배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보고서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를 보고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심찬하고 상해 시장에서 그럼 외국인들이 최근 석 달 동안에 계속 샀던 것하고 판 것이 있는데 뭘 사고 뭘 팔았냐 보면은 이 심천에서 산 거 보면 메이디, 비아디, 동방우홍, 깜뻥리튬 이런 회사를 주로 사요.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회사를 샀고 그 대신 뭐를 많이 팔았냐면 판 거는 밑에 붙은데 꺼리전기, 네. 징동방, 핑한은행, 인제국번 그 인제국번이 우리가 그 은극재 만드는 회사, 양극재 만드는 회사, 은척고분. 예, 은척고분입니다. 네. 그 회사를 왕창 팔았던 거죠. 그리고 우량이에 왕창 팔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그 산 주식하고 판 주식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상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은척고분 같은 차익 실현 쪽. 그렇죠. 차익 실현한 거죠.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상해 시장에서 많이 산 거는 용기 주식 네. 이거를 제일 많이 샀고 자금광업, 만화학, 통위국번, 중신증권 이런 걸 주로 많이 샀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를 많이 팔았냐면 마오타이 제일 많이 팔았고 네. 중국 평안 두 번째로 팔았고 중국 중면 이 면세점 회사 이걸 이제 세 번째로 팔았고 항서제약 네 번째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한 2, 3년 동안 중국 주식시장을 주도했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거 이거 다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고 있는 건 상해든 심천이든 보면 이것은 신에너지나 그 소재나 뭐 반도체, 배터리 관련되는 기업으로 완전히 갈아타고 있다. 네. 이제 그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증권주도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중신증권이 네. 이게 6번째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순매수를. 네, 증권주에 대해서도 지난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론에 대해서 그 한국은 과도한 공포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론의 부정적인 네 가지가 아이러니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증시로 자금을 몰고 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플랫폼 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은 이것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론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손실을 본 기업 때문에 이걸 다 뭉쳐가지고 저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위험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피할 거는 피하고 이 정부가 목숨 걸고 육성하려고 하는 쪽은
이것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라는 거죠. 네. 아까 보셨지만 정부가 억제하는 플랫폼 기업은 40%가 빠졌는데 정부가 이게 적극적으로 국산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2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배 오른 건 안 보고 빠진 것만 보고서 저것은 안 돼 하는 것은 미국 투자가들이 하는 얘기고 중국 본토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공동부유론, 공보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을 못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느끼시는데 정말 진행자 입장이고 또한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상황에서는 공보론이 돈이 된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 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팩트 체크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보다는 어떻게 공보론이 돈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같이 시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